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SSG.com, 쿠팡, 빅3에 맞서 롯데와 카카오, 배달의 민족까지 가세하며 출혈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는 29일 배당락일을 앞두고 배당락 전에 매도하는 것보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평균적으로 배당락으로 인한 지수 하락률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컸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사전 청약 물량 7만 호를 포함해 내년에 주택 총 46만 호를 공급합니다. 사전 청약 물량이 당초보다 2천 호 확대됐고 전체 공급 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면한 건 거의 2년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회장까지 이 재계 총수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권 막바지에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모은 이유, 바로 일자리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희망5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입니다.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네, 이어서 청와대 출입하는 출입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배경이 뭡니까? 이날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은 청년 희망온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 희망온 프로젝트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채용을 포함해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정부는 비용과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삼성과 현대차, SK, LG, 포스코, KT 등 6개 기업이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벌써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6개 기업은 앞으로 3년간 18만 개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오늘 이 간담회에서는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점이 관심을 모았죠.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날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구현모 KT 회장 등 6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출소 뒤 첫 대면이었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삼성의 인재제일, 현대차의 H모빌리티 클래스 등을 비롯해 6개 기업들의 인재 양성 노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각별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면서 기업들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됐고요.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가 곧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인재를 기업이 스스로 키우고 정부는 비용을 지원하는 좀 더 똑똑한 일자리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매출이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행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요즘 기업 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인물 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꼽을 수 있죠.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되찾는 게 삼성전자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력한 경쟁사 샤오미가 내일 차기 제품을 선보입니다. 점유율 0%대 삼성전자 새로운 전략을 고심하고 나섰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인 샤오미 12 시리즈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시리즈보다도 먼저 고성능 칩셋을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세계 최초로 적용된 겁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는 전작 스냅드래곤 888에 비해 CPU 성능이 20%, 전력 효율은 30% 개선됐을 뿐 아니라 4,000배 이상의 카메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샤오미가 세계 최초로 스냅드래곤 888 기반의 미 11 시리즈를 출시하고도 3주 만에 100만 대를 팔아치우자 이번 샤오미 12 시리즈도 같은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저가 폰을 넘어 프리미엄 폰까지 흥행시킨 샤오미의 활약에 삼성전자도 모처럼 칼을 뽑았습니다. 점유율 0%대의 굴욕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한때 삼성전자의 2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다 주던 중국 시장은 OBX로 대표되는 현지 업체들의 약진과 사드 배치 논란 등으로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최근엔 미중 갈등 격화에도 불구하고 애플까지 선전하며 삼성전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삼성만의 독보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도시화와 함께 소득 중상층 인구가 증대되며 플래그십 제품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엔 애플이 현지 업체들을 제치고 중국 스마트폰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라인업을 확대하고 가격을 내리고 소비자들한테 교체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을 준다면은 내년도에는 절대적인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프리미엄 브랜드를 확보해야지만이 높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삼성이 내년 2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구형 폴더블 폰 출고가를 20만 원가량 낮춘 것도 그 일환입니다. 연말 특수를 이용해 재고를 소진하는 동시에 폴더블 폰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신제품 갤럭시 S22는 스테디셀러 갤럭시 노트 스펙이 최대한 구현될 것으로 예상돼 갤럭시 팬덤 구축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 세트를 통합한 DX 사업 부문 내에 중국 사업 혁신팀을 신설해 중국 스마트폰 사업을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프리미엄 폰은 애플이, 중저가 폰은 현지 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승부수가 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경제의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올 연말과 내년 이 경기 변화에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이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라 이런 조언이 나오면서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인 유통주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통주가 더 이상 경기 방어주가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감한 M&A에 IPO 행렬이 이어지고 빅테크 기업들까지 대거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곳곳이 전쟁터가 따로 없기 때문인데 이런 흐름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박승환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쿠팡이었습니다. 지난 3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은 당일 시가총액만 88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으면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몸값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쿠팡에 이어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쿠팡의 미국 시장 상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많은 유통기업들을 뭔가 이렇게 위기 속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롯데쇼핑은 중고나라를, GS 리테일은 요기요를 인수하며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상품을 나열하고 판매하는 종합 플랫폼에서 특정 품목을 강화한 전문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예상됩니다. 내년 상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 쓱닷컴도 기대를 모으는데 현재 예상되는 기업 가치만 최고 15조 원에 달합니다.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 등도 IPO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시기죠. 코로나19에 대한 워낙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상장을 서둘러서 그래야지 이제 기업 가치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와 확실시되는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진 않을지가 이커머스 업계에겐 걱정거리입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점도 성장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제 살 깎아먹기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이 과도한 할인 쿠폰 살포 전쟁, 우리 소비자분들이 아마 직접 체감하실 텐데 이커머스 춘추 전국 시대를 맡고 있는 유통업계 이 최후의 생존자는 누가 되고 언제쯤 치킨 게임이 끝이 날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아직까지 네. 이커머스 업계에서 아마존 같은 이 압도적인 1인자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내년에는 구도가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년에도 뭐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은데 3강 구도 굳히기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3강 구도요? 네, 혹시 빅3 법칙 들어봤을까요? 글쎄요. 빅3 법칙이요? 네, 이 빅3 법칙은 어떤 업종이든 그 메이저 세계 업체가 70에서 80%의 시장 점유율로 그 시장을 지배를 하고 나머지는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 이건데요. 네. 전 세계 탑2 이커머스 시장이죠. 미국과 중국은 이미 이 이론에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마존 독주의 그 쇼피파이 그리고 월마트가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알리바바와 징둥, 양강 구도의 신흥 강자가 끼어들면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제 국내 시장도 3강 구도를 좀 더 확실히 하는 그런 경쟁 체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3강 구도 굳히기가 될 거다. 누가 3강으로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점유율로 보면 네이버, SSG닷컴 그리고 쿠팡 순입니다. 네. 이제 그 SSG닷컴은 그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쿠팡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개사의 점유율이 45%에 불과합니다. 3강 구도를 굳혔다고 할 수 있는 숫자 점유율이 70에서 80%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죠. 네. 달리 말하면 사이와의 격차도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추격이 가능한 셈인데요. 실제로 이제 바로 밑에는 한때 단일 플랫폼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그 11번가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의 유통 강자죠. 롯데 그리고 커머스 사업을 키우고 있는 카카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머지 주자들한테도 기회가 네. 없지 않다 이런 얘기고. 네. 그래도 3위까지는 워낙 좀 쟁쟁합니다. 네이버, 네. 신세계, 쿠팡. 이 나머지 주자들이 좀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강력합니다. 이들 세계 업체가. 그래서 빅3 체제로 굳혀진다고 하면 이들 세계 업체가 유력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들 업체들이 장점을 이제 각자 살리면서 이 3강 체제를 굳혀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하면 강력한 플랫폼. 이 강점이잖아요. 네. 입점 업체를 늘려가면서 이커머스 1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연이어 내놓은 신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주요 서비스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장보기 서비스가 굉장히 뚜렷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상품 구색 강화를 통해서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30% 늘었습니다. 장보기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입니까? 이 지금 현재 이제 장보기 하면 우리 뭐 이마트에서 사기도 하고 마켓컬리를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 장보기를 네이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이마트를 불러드리고 홈플러스도 이쪽에 입점 업체로 불러드린 거죠. 그래서 이쪽 우리 판에서 놀아라.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다른 겁니다. 플랫폼의 것들을 네이버로 들여오는 그런 그쵸. 시도인 거군요. 근데 어쨌든 이마트도 더 많이 판매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마트에서도 팔고 이곳에서도 팔아보겠다 이런 계획인 거고 그게 또 서로의 윈윈 전략으로 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는 무신사의 도전장을 내서 남성 패션 편집숍 미스터도 지금 시범 서비스를 끝내고 주요 예. 서비스가 됐는데 현재 이제 300여 개의 브랜드가 입점을 했고요. 올해만 60%의 거래액 성장을 이뤘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상장하면서 자금을 네.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이걸로 지금 뭐 물류 경쟁력을 키우고 네. 있다고요? 내년에는 전국 로켓 배송 생활권을 이제 실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그 메가 물류 센터가 있는데 이 네 곳 외에도 지금 현재 거의 다 지어가지고 내년에는 2개의 대규모 물류 첨단 물류 센터를 열게 됩니다. 지금 네. 이제 가동 예정이라고 해서 2곳을 그래픽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또 이제 이 외에도 10여 곳의 지역에 물류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그리고 영남 지역을 아우르는 배송 경쟁력을 갖춘다는 생각으로 정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외에도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서 유료 멤버십이죠. 로켓 와우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쿠팡 플레이에 올해만 1,0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매년 평균 약 2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OTT 플랫폼 탑
탑5에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쿠팡이 올해 이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올해 투입된 금액이 쿠팡이 창립하고 지난해까지 투자한 그 금액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력을 바탕으로서 후바의 주자들이 넘보기 힘든 초격차를 이루겠다. 그런 쿠팡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쿠팡은 배송하고 OTT 네. 이런 쪽에 좀 강점을 두는 것 네네. 같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면서 갑자기 규모가 그쵸. 커졌는데 여기서는 뭘 한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전환인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베이 코리아랑 시너지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온 오프라인 연계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을 예정이고 또 이제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서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특히 이제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그리고 스타필드, 백화점, 뭐 스타벅스까지 정말 뭐 굉장한 오프라인 자산이 있는데요. 이를 연계한 유료 멤버십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베이 코리아 외에도 온라인 패션몰 W 컨셉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걸로 통해서 이제 비식품 카테고리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여기에 명품 시계와 보석 브랜드 들여오면서 럭셔리 상품들의 라인업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미래 세대 소비자죠. MZ세대까지 공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SSG닷컴도 배송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향후 4년간 1조 원 투자해서 물류센터 확대하고 또 이제 이미 갖고 있는 그 오프라인 거점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든 빠른 배송을 실현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렇게 빅3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 네. 나머지 주자들이 승산이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또 누가 있습니까? 들어보시면 또 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11번가는 아마존이랑 협력을 해서 조금 이제 경쟁력을 키울 거고 예. 또 그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유통 강자 롯데가 있고 또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신흥 세력이 있는데요. 카카오와 배달의 민족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민족이 왜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제 배달 주문을 커머스 거래다라고 만약에 본다면요. 배민은 정말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그 결제 금액으로 본다면 이미 3위에 올라와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비마트 같은 킥커머스 사업도 매년 4배씩 성장을 하고 있어서 무섭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김범준, 우한 형제들 대표가 음식 배달 중개 플랫폼에서 벗어나 배민을 정말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에 맞춰서 카테고리 확대하고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구독 서비스 론칭을 하면서 이제 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이지만 뷰티, 패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입점을 통해서 이제 배민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식 배달 앱에 워낙 좀 특화돼 있어가지고 뭐 네. 비마트 이런 거 과연 잘 될까 싶었는데 잘 되나 보죠? 성장을 하나 보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편의점에 나가기조차 좀 싫어가지고 네. 편의점에서 배달을 시키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비마트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비마트에서 시키는 게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편의점의 성장세를 비마트가 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카카오 이미 뭐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미 우리 카톡을 정말 많이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들 사용자들에게는 또 선물하기가 거의 필수 기능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카카오는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 서비스에서만 이미 지난해 거래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여기에 지금 또 다양한 브랜드를 계속 입점시키면서 이 선물하기 서비스의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 1위 여성 패션 앱 지그재그를 인수를 했고 이모티콘부터 식품, 가전, 청소와 세탁까지 뭐 다양한 상품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수수료 없는 플랫폼을 또 선보이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카카오가 커머스 사업에도 조금 힘을 싣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만큼 내년에 또 얼마나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보일지 기대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저게 무서운 것 같아요. 수수료 없는 커머스. 네. 수수료 없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그쵸.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행보가 이제 수익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또 이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들을 얹힐지 궁금하긴 한데 이미 카톡도 우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예. 그 전략으로 또 승부를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이커머스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고 하면 소비자들이야 네. 당연히 좀 편해지겠습니다만 업체들은 그럼 남는 게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내년에도 업체들은 남는 게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승자 독식이 되기 위해서는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보셨듯이 1위부터 3위 업체들의 그 점유율이 10%대에 불과합니다. 네. 그럼 어느 누구든 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우리 쿠팡하면 계획된 적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델을 모든 이커머스 업체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 출혈 경쟁이 그거를 이제 업계에서는 주요 업체의 물류 투자가 끝나는 3, 4년 후가 아닐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때도 3강 구도 혹은 절대 강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출혈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 승자 독식이라는 이커머스 특성, 사업 특성 때문인데 업계 관계자도 이 3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적자를 불사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한 3, 4년 동안은 적자 경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벌써 국내 증시 배당락일입니다. 주가 하락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배당을 포기하고 주식을 처분할 것이냐, 아니면 주가 하락을 감수하고라도 배당 수익을 노릴 것이냐 고민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대체로 처분보다는 보유가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올해 배당을 받기 위한 기한이 단 이틀 남았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8일 증시 마감까지 주식을 매수해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주 투자자들은 29일 배당락 당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보유한 주식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은 일찌감치 주가에 선반영되기 때문에 배당락일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TNG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주가가 급등했지만 배당락일인 29일 주가가 6% 급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는 배당주를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는 조언입니다. 오랜 기간 실질 배당 수익률이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실질 배당 수익률은 금융위기 이후 평균 1.15%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평균 1.2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락을 감안하더라도 두 시장 모두 배당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배당을 노리고 배당주를 매수하려면 단순 고배당주보다는 배당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지난해 고배당주와 배당 성장주를 비교해보면 배당 성장주가 배당락 이후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외에도 한국금융지주, 삼성생명 등 증권사와 보험사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당주 투자의 경우 우선주보다는 보통주 투자가 낫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보통주보다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사실 고점에서 기간 조정 구간이라서 우선주보다는 보통주의 매력이 좀 더 크다. 시가총액이 더 높은 우선주보다 보통주 투자가 낫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 초에는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아 배당락일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배당주, 특히 배당 성장주에 투자한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임에도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시장인데 그래서 오늘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향후 시장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통상 산타랠리라고 불리는 기간인데 올해는 좀 기대를 못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산타랠리는 통상 이 연말 장종료 5거래일 전부터 이듬해 2거래일까지를 말하는데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달 24
4일부터 내년 4일까지입니다. 즉 지금도 산타랠리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증시 힘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연말에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한산하기 때문에 내년 유망 종목을 사모으는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어떤 업종들 내년에 유망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내년 반차 버스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차 버스, 뭐 줄임말 같은데 어떤 겁니까? 네, 반도체, 자동차, 메타버스를 의미합니다. 예. 한국경제TV가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을 주도할 업종으로 이 세 가지 업종을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자세한 설문 결과는 내일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큰 틀에서 이 세 업종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도 또 빼놓지 않고 시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반차 버스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반도체가 뭐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지만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시각이 변했다 이렇게 전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요. 또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대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반도체주는 업황을 6개월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황 개선 기대감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주요 기업들의 올해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서버 수요 증가가 또 반도체 수요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반도체 공급 부족 강도도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또 내년 상반기 환율이 현재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만약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데 이때 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 위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보셔도 오늘까지 이제 8만 원대에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8만 전자가 좀 오랜만이기 때문에 반갑긴 한데 네. 우리가 사실 10만 전자 얘기 나올 때 그렇죠. 9만 원대에 진입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직도 많으실 겁니다. 네. 예,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다행히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 미국 마이크론이 최근 3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 호실적을 발표한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의 자금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또 내년 삼성전자 D램 수요는 이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업체 중심으로 전년 대비 20에서 30%가량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도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가 중국으로부터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 승인을 받았는데 이 증권업계에선 내년 실적에 이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매출이 추가된다고 하면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반도체 투톱 기업들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또 내년에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동차인데 여기도 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올 하반기 내내 주가가 부진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에 현재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해도 다시 주가가 21만 원 선 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예, 뭐 현대차가 사실 지난달만 해도 20만 원 선이 깨지면서 19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분위기가 좀 급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관련 성장 속도를 앞당겼기 때문인데요. 최근 현대차는 2026년 이 전기차 판매 목표를 약 100만 대에서 17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내년 전기차 판매 목표치도 22만 대로 올해 대비 57%나 증가했습니다. 예, 지금 일단 판매 목표치를 올린 것만으로도 좀 이런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기존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좋진 않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기존 전기차 판매 목표 기준인 2025년 100만 대 초반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6%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내연기관차 시장 점유율에서는 8% 후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점유율이 훨씬 낮죠. 시장에선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요. 또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 우리 돈으로 약 8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기차 시장에 대한 대폭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차의 발표 이후 증권업계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는 정체된 업종 주가 상승의 전환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봤고, 하나금융투자는 본격적인 전동화 목표와 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공개가 되면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뭐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업계는 이렇게 전기차를 중심으로 또 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자동차 업계 하면 리스크가 항상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내년 하반기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이 신속 통관 등을 통해 긴급 대응하고 내년 3월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내년 하반기 중에는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섹터가 코스피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대형주들이 많다면 마지막 순서 메타버스는 또 코스닥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어줄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네, 메타버스는 이 하반기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 주가 변동성에는 우려가 작용하긴 하지만 미래 핵심 사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SK증권은 다방면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올 한 해에는 이 메타버스의 매만부터도 사실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예. 내년에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신증권은 메타버스의 격전지인 이 NFT 게임은 국내 규제 때문에 해외 시장 위주로 활발히 진출할 것이라며 이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이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또 옥석 가리기에 사실 자신이 없다면 글로벌 메타버스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조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이렇게 메타버스 옥석 가리기 얘기가 나오면서 ETF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입니다. 꼭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제 성향에 맞게, 투자 성향에 맞게 다각도에서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러면 이제 올해는 네. 잘 갔지만 내년에 좀 부진할 만한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반차버스와는 달리 예. 철강과 원자재 등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주가가 올랐던 시클리컬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 글로벌 통화 긴축이 빨라질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내년 또 유망 섹터들 살펴봤고요.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러다임 전환기에 잘 대응해서 실제 국가 발전이 잘 이룩될 수 있는 위기지만은 항상 위기라는 게 뭐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여기서 대한민국가 어떤 선택을 하고 방향 어떠한 변화의 스피드로 우리가 발전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급망 중점 관리 대상에 주력 산업 관련 품목들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약품과 농수산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처럼 핵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요소수 사태로 교훈을 얻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자국 이기지에 따른 국제적 분업 약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즉 최근 대외 경제 질서가 코로나 확산 등 방역 위기 영향은 물론 글로벌 공급 사슬의 훼손과 재편, 통상의 노동 환경 이슈의 결합, 패권 경쟁에 따른 전략적 불락화 등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농수산 등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점검 방법은 크게 3단계를 걸쳐 진행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핵심 품목 선정, 그리고 우선관리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으로 마련됩니다. 수급 안정화 방안은 품목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수요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전략적 비축을 확대해 나가면서 대체재 및 대체 기술 개발에 역량을 쏟기로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와 같이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도 함께 진행됩니다. 수요 기반형 R&D에 내년부터 288억 원을 투자하고 성능 평가 인증에 250억 원을 중점 지원하면서 국가적인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것인지 선별하고 어떤 부분은 민간에게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정부가 지원할지 그걸 좀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여건을 감안해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화와 조기 경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요소수 사태와 비슷한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건 순진한 판단이겠죠. 다만 정부가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선제적인 대응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를 괴롭힌 공급난 문제하면 주택 공급난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오늘 내년도 분양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청약에 당첨이 되면 주택 매수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건데, 하지만 이렇게 미리 당첨이 된 사람들은 한동안 전세 수요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의 주거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의 사전 청약 물량을 올해의 2배 수준인 7만 호로 늘려잡았습니다. 또 공공과 민간 분양 예정 물량 39만 호를 포함해 총 4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 평균 분양 예정 물량보다 32%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사전 청약의 경우 성남 복정과 의왕 월암, 시흥 하중 등의 3만 4천 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합니다. 아울러 지구 지정이 완료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 서울 수도권 내 4,000호에 대한 사전 청약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시장의 주택 공급 시그널을 강하게 줘서 집값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제고하고 시장 안정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전 청약 공급 물량은 올해 3만 8천 호의 2배 수준인 7만 호까지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집값 문제가 공급 부족에서 기인하는 만큼 공급 확대를 두고 시장 기대감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 예정 물량인데다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2년 이후라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 청약 확대 영향으로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전 청약 실질적으로 거래 성사도 아닌 거고 전월세 시장이 계속 사람들을 남아있게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구도가 커서 전세가가 막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매매가가 안정되기 사실 쉽지가 않죠. 또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급하는 위치나 면적 규모,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청약 쏠림 또는 미분양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보다 약 40% 줄어든 18,000가구입니다. 따라서 수요자들의 정부의 바람대로 실제 공급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내년 대선 이후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병원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 크게 오릅니다. 특히 2009년 이전에 가입해서 3년이나 5년 주기로 보험료를 갱신하신 분들은 2배 이상 더 낼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보험료가 더 오를 일만 남았다는 점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에 실손보험의 내년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결정하지만 3,9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의견을 제시하면 업계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보험업계는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가입자가 과잉 진료를 받은 탓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보험업권의 실손보험 손실액이 9조 원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어 있고 올해 3분기까지 손해율도 1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0%번대의 보험료 인상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다수 가입자들은 과잉 진료와 무관하고 물가가 뛰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인상률을 억제해도 실제 개별 가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클 전망입니다.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에 맞춰 3에서 5년치 누적 인상률이 한 번에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장 범위가 넓으면서 자기 부담금이 없는 보장성이 지나치게 높은 1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은 10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보험회사가 15%를 올린다고 해도 만약 고령자이고 1세대이면서 5년 갱신이라고 한다면 1년에 20% 이상 올라가니까 100%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초기 엉성한 상품 설계와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 탓에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올 3분기까지 손해율은 130%, 보험료 100원 받아서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31년엔 누적 적자가 112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손해가 커지고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가 폭등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뉴욕 증시 A to Z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티커명이 아니라 다른 걸 준비했다고요? 네, 연말하면 어워드죠. 어워드. 네. 올해 총 결산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상위 종목, 또 수익률 상위 종목 이렇게 좀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예. 아무래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은 어떤 것인지 아시지 않을까요? 역시 테슬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투자자들이? 네. 글쎄요, 제가 미국인이 아니라서 미국인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입니까? 바로 애플입니다. 시총 1위 기업인 만큼 어떻게 보면 애플인 게 좀 당연해 보이죠? 네, 애플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서학개미뿐만이 아니라 미국 개미들, 그러니까 좀 엄밀히 얘기하면 뉴욕 증시에 투자하는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그리고 수익률 상위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서학개미를 포함한 글로벌 개미 총 결산이네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먼저 이제 한국의 서학개미들 성적이 좀 어땠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올해? 맞습니다. 올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를 보면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예. 상승세를 달성했는데요. 순매수상이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 ETF를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테슬라, 애플, 그리고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AS, ML 홀딩스 이 순이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수익률이 50%에 달했는데요. 이거를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으로 추려보면 국내 주식 투자의 경우 수익률이 한 4%대인데 미국 주식은 60%로 압도적인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국내에 하면 이제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카카오,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5개인데요. 해외는 메타까지겠죠. 그래서 이제 순매수 규모로는 1위는 이제 2년 연속 테슬라가 차지를 했고 수익률 1위는 엔비디아가 127%를 나타냈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296달러 선인데요. 올해 게임과 이 메타버스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월가의 목표 주가도 현재 360달러 선에 달해서 현재 주가 대비 한 20% 이상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서학개미 분들 좀 자부심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국부 창출에 좀 기여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올해 이 미국 증시에서 제일 많이 들어본 말, 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상 최고치. 맞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를 했는데 물론 우리 증시도 이제 3천 돌파를 하긴 했지만 네. 미국처럼 이렇게 계속 경신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역사상에 봐도 역대 두 번째거든요. S&P 500이 지난 목요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서 68, 그러니까 68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995년 77번째, 그 뒤에 한 26년 만에 이 같은 대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S&P 500 지수 올 한 해 27% 상승했습니다. 연초 월가의 상승은 한 10% 상승 전망이었는데 이를 훌쩍 웃도는 기록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 특히 뉴욕 증시 상승세를 이끈 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어떤 평가를 내놓았냐면 2021년 주식시장을 훔친 것은 바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다. 훔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컸다. 시장을 지배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좀 언급을 했지만 미국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 네. 이 아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두말하면 입이 아플 종목. 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종목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꼽힙니까? 네, 먼저 1위 이야기하신
애플입니다. 예. 영국식 발음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애플. 글로벌 투자 분석 회사 반다 리서치의 이제 보고서인데요. 순매수 금액 애플 같은 경우 119억 달러, 올 한 해 32.85%, 33%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종목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는 애플이 아까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은 시총 3조 달러 달성을 앞두고서 뭐 할 듯 말 듯 지금 한 2주 동안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3조 달러 시대를 열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2위는 AMD입니다. 74억 달러 순매수 규모 연초 대비 상승률은 59.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죠? 네, 11월 말 연고점을 기록한 뒤에 지금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 이 글로벌 파운드리와의 협력을 넓히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위가 눈에 띄는데요. AMC입니다. 바로 밈스탁으로 유명한 이 대형 극장 체인이죠. 무려 수익률이 1245%예요. 저게 오타가 아니군요. 네, 오타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밈 주식인 게임스탑은 한 800%의 상승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12월 들어서 밈 주식이 동반 하락을 했는데도 이 같은 상승 연초 대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뭐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밈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레딧 열풍의 어떻게 보면 진원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빅데이터 분석 유니콘 기업인 팔란티어, 그리고 버라이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서학개미들이 사랑하는 종목들도 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애플에 이어서 AMD, AMC가 각각 2위, 3위를 했네요. 네. AMB는 없습니까?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AMB는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오늘 뒤쪽, 좀 개그를 많이 아재 개그를 좀 하려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대화를 어디여서 좀 그런가 해보려고. 봐요. 그렇습니다. 연말 결산이니까. 좋습니다. 네, 이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보면 우리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하고 대충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IT 쪽으로요? 맞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빅테크가 주도한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5개의 기업이 사실상 거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연말까지 이 5개의 회사의 기업의 주가 상승이 같은 기간 S&P 500 상승폭 절반 이상을 기여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 연초 대비로 시계를 넓혀도 이들 5개 종목의 지수 상승 기여도는 30%를 웃돕니다. 이 같은 빅테크들의 존재감 확대에 월가에서도 뭐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테크가 무너지면 그 외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없다라는 우려 때문이죠. 긴축도 좀 가속화되고요. 그래서 2022년 이 미 연준의 긴축 가속화가 예고된 만큼 빅테크로 대표되는 성장주의 시대는 저물어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부상했습니다. 새해 포트폴리오 대장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분석해봤고 수익률로는 어디가 높았습니까? 역시 뭐 빅테크 기업들이었죠? 아닙니다. 빅테크 중에서 이제 S&P 대형주 중에서 수익률 상위를 차지한 것은 엔비디아가 유일했습니다. 아까 엔비디아가 117%였죠. 수익률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한 100% 이상이고요. 대형주들은 아까 한 30에서 70% 사이였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대본 에너지입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영난에 시달리던 미국 셰일 업체인데요. 1월 또 다른 셰일 기업인 WPF 에너지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본 에너지 외에도 3위를 보시면 미국 최대 정유 기업인 마라톤 페트롤리엄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셰일 유전 개발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관련주가 상위 10개 주 중에 3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 기대감과 또 유가 상승이 이끌었죠. 연초 배럴당 50달러대였던 국제 유가는 10월에 한 85달러까지 올랐고 현재는 좀 내려왔습니다만 7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치솟은 바 있습니다. 2위는 코로나 백신 개발 업체인 모더나인데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모더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좀 내려왔죠. mRNA 기술이 모더나의 경쟁력인데 다만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모더나나 화이자를 비롯한 이 mRNA 기술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놓고 연구 개발 결과가 좀 분분한 상황이어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위에는 IT 보안 서비스 업체인 포티넷이 자리하고 있고요. 5위에는 목욕용품 업체인 베스앤바디웍스, 6위는 포드입니다. 올해 전기차 이 신생 EV들의 선전이 두드러지는 한 해였는데 전통차 기업 포드가 유일하게 수익률을 높게 살아남았습니다. 네. 올해 3분기 만에 2022년 전체 매출의 10%를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고요. 또 2023년까지 EV 생산 능력을 60만 대로 키우겠다라는 목표들이 시장을 주목했습니다. 저기 종목들 중에 제가 아는 종목은 한 3개 정도 보이는데 네. 뭔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 S&P 500 이 우량 종목 중에선 그렇다는 거고 네. 다른 IT 성장주 중에는 수익률이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루시드 같은 어떻게 보면 올해 상장한 기업은 제외하고요. 시총 네. 50억 달러 이상의 미국 기술주 중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업스타트입니다. 263%인데요. AI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를 해주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지문 감지 기능을 하는 또 그리고 터치패드, 스마트패드를 만드는 시냅시스가 188% 올랐고 예. 포티넷 엔비디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조영 기자와 함께 결산을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